여러분이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이야기는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주장을 노려야 한다. 그때 급매 물건을 사면 좋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오늘은 왜 입주장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입주장의 원리 그리고 그것을 노려야 하는 이유 살펴보시죠. 자, 우선 왜 입주장인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요. 두 번째는 집단 대출입니다. 대출은 한 발 더 나아가면 딤돌 플러스 보금자리론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대출 꿀팁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입주장에서는 무피와 마피가 등장합니다. 이 P라는 게 뭘까요? P는 프리미엄의 약자입니다.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높아지면 플러스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요.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마피 이렇게 부르고요. 위에 걸 줄여서 풀피 이렇게 부릅니다. 프리미엄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매매가입니다. 매매가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P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 하는 단지가 입주 시기에 인근 시세가 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액이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풀피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인근의 시세가 4억 원까지 하락한 경우라면 이건 분양가보다 낮아진 매매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피 5천, 마피 5천 그렇게 부릅니다. 프리미엄의 본질은 뭐다? 매매가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왜 입주장에는 마피가 발생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아야만 하는 이유도 요약하자면 결국 돈이 부족해서겠죠. 자, 공급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개별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개별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3가지의 동호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서향에 83타워가 있거든요. 이 조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로얄인지 비로얄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5동의 17층 남서향을 가지고 있던 집주인이 이 집을 5억 원에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번 매물 104동의 10층 남동향 매물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107동의 10층 남서향 매물 이렇게 조경만 보이는 이 동호수 라인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개별성입니다. 그러니까 로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장에 이 물건을 싸게 내놓으면 그보다 못한 매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더 낮춰서 팔 수밖에 없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거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이 먼저 팔려 나가줘야 이 친구들에게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시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첫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이 증가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 결코 유익하거나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건 비용과 수익의 관점인데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가격 하락으로 메우려고 하는 심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에 돈을 빌려서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요구 수익률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현재 대구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많다라는 거 또 이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수요 대비 많은 공급이 현재 대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다면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마주하게 되겠죠. 반대로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요거밖에 없다면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현재 시장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리해보면 거시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든 사람들이 발생하고 한 명 한 명의 트리거가 모이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살까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별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알 수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었겠죠. 타이밍을 정확하게 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시 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체력이 있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체력이 없어서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급급매로 물건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기회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체력이 없는 저분을 구제해줄 수 있고 저분 입장에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생기는 거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산시장에서 사이클이라는 건 필연입니다. 결국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꼭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죠. 여러분이 체력이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기회를 뺏어올 수 있다면 지금이 가장 쌀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살까요?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제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주장에 싸게 나오는 물건을 무피나 마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건을 집단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일단 거래를 하고 그걸 잘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다, 이겁니다. 현재 대구에서 입주가 많은 곳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생각나는 곳은 바로 태평로입니다. 경남 센트럴팰리스가 7월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북구 고성동에는 오페라 W가 23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하고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가 23년 6월, 대구역 제일풍경채가 23년 9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반년 정도 지나면 태평로 일대의 공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빠르게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단지에게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이게 빠르게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단지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서로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동일한 입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도 있겠죠. 여기는 죽전역 인근입니다. 현재 동아IBC 7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빌리브스카이 8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죽전 9월에 입주를 시작했고, 죽전 화성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에도 23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죽전역 일대도 공급이 일시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남산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 언덕역 서안포레스트가 2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반월당역 서안포레스트 11월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남산자이하늘채는 3월에 입주를 시작했고 매물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 그 옆에 위치하는 청라힐스자이의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죠. 현재 네이버 보시면은 매물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이렇게 입주가 몰려있는 입지를 찾아가서 급급매를 찾는 거죠. 매수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초급급급급매, 이걸 찾는 겁니다. 와, 이거 괜찮은데 싶은 그런 가격의 RR은 이제 로얄동 로얄층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패닉이 좀 섞여있는 로얄, 동이 좋거나 호수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로얄에 비하면 좀 아쉬운데 가격은 굉장히 싸네, 그런 A급들. 와,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싶은 B급들. 이 정도면은 다른 데 가야 하나 싶은 C급들.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현재 목표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이걸 찾았다라고 해볼게요. 정말 괜찮은데 남들도 정말 사고 싶었는데 나랑 경쟁이 붙어서 이걸 살까 말까 붙는 그런 매물들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걸 찾아서 내가 계약금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매수를 받는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매수는 현재 비규제 지역 상황에서 70%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매가가 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담대 70% 3억 5천을 활용하면 잔금 30% 1억 5천만 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소요하는 비용은 현금 1억 5천과 월 상환액 1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입주장의 분양권이잖아요. 이 분양권은 핵심이 집단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집단대출은 대개 지역의 인근에 있는 은행들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올 때는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감정가 기준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은행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차주에게 많은 대출액을 일으키도록 하면 그게 은행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맞나요? 더 많은 대출 액수를 보유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분양가보다 높게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은행도 무작정 이렇게 감정가를 산정해주진 않아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적정한 선의 감정가를 찾으려고 하겠죠. 어쨌든 분양가보다는 더 큰 금액을 감정가로 잡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더 많은 금액을 기반으로 7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3억 5천만 원에 비하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될 거고, 금리도 약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사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내가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된다? 대출 4억 2천을 받고 현금은 8천만 원만 넣으면 이 5억 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대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월 상환액은 186만 원으로 증가하겠죠. 앞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160만 원이었으니까 26만 원 정도 증가한 월 상환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26만 원만 더 내면 7천만 원이 생깁니다. 이게 뭐죠? 강아지 꿀단지다, 레버리지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입주장에 나온 분양권을 마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마피로 샀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대출 자체는 감정가를 기반해서 나오기 때문에 4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된다? 3천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 지금 마피 5천에 산 거죠. 지금 아까 분양가 5억이었으니까 마피 5천에 4억 5천만 원 주고 샀을 때 들어가는 돈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3천만 원에 186만 원이면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 시장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진짜 이 40년 50년 대출을 이용할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대출 금리 보세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거의 1에서 2%가 저렴합니다. 그걸 심지어 고정금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 조건은 연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8호제곱 이하 5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 한도는 LTV 70%인데 최대 2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5억원의 집을 사면은 LTV 70% 3억 5천이니까 3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정금리로 3%입니다. 대출 기간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근데 구입 용도로 일시적 2주택만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은 처분서약이 들어갑니다. 소득 조건은 연 7천만원, 신혼부부는 8,5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8호제곱 이하 구매가 가능하고, 신혼이 아니면은 연소득 7천에 6억원 이하 대상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70% 동일하고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40년 이용하시면 4.4%, 50년 이용하시면 4.45% 가능해집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이게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상환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진짜 꿀팁이 디딤돌과 보금자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용 84 이걸 4억 9천만 원에 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LTV 70%면 3억 4,300만 원이 최대 대출 한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은 최대 2억 5천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9,3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이건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리 3% 적용받을 수 있고 9,3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리 4.4%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4.5에서 5%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 금리 혜택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론과 집단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사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디딤돌 대출은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럼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전용 84 제곱을 5억 9천만 원에 매매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LTV는 70%, 4억 1,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5,300만 원은 이 집단대출을 통해서 중복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별로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는 은행이 집단대출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하신 뒤에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4%의 집단대출 금리 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그 대상 주택이 5억 원 이하라면 디딤돌 플러스 보금자리론 전략을 이용하시고, 6억 원 이하라고 하면 보금자리론 플러스 집단대출 전략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 좋은 점이 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은 체증식이라고 하는 대출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시면 소득이 적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원리금 균등보다 체증식이 좋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체증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LTV 풀리면 뭐하냐, 어차피 DSR 때문에 대출 못 받는다, 금리 올라서 월 상환 내기 너무 부담스럽다, 이 40년 50년 장기 대출 이용하면은 도대체 언제 갚냐, 그 집값 떨어질 건데 지금 사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게 연봉 6천만 원 기준으로 DSR 31.92%입니다. 근데 입주장에 마피로 매수하시면 7천만 원이 늘어나긴 하지만 DSR 40%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연봉에서 40% 정도는 저축이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결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이와 80% 90% 혹은 연봉보다 더 초과해서 사용하는 게 위험한 거죠. 40%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금리 올라서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다 이야기 하시는데, 마피로 매수를 하고 집단대출을 이용하면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매수하려고 했던 현금에 비하면 1억 2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아낀 돈을 가지고 월 상환액에 나눠서 부담을 하면 되죠. 그리고 누가 한 집에 40년 삽니까? 5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가야죠.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6년은 못 간다? 그러면은 못 갈 수 있죠. 근데 40년 50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거 이전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떨어질 거니까 나중에 사면 된다, 뭐 그렇게 잘 알면은 영상을 왜 봅니까? 알아서 잘 하시지. 꼭 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안 되는 이유만 쏙쏙들이 찾아가지고 안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꿈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거시적인 환경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집에 내가 산다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장 마피에 잘 살아. 두 번째, 집단대출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라. 세 번째,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체증식으로 초장기 주담대, 고정금리로 활용해라. 여러분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면 그 꿈은 어느새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낙관의 태도로 행동을 이어가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웅연복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